여러분들과 농산물 품질관리사 원예작물학을 같이 할 이영복입니다. 지금 우리 그 농품사 1차 과목 중에 지금 1차 4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과목이 사실은 원예학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심지어는 농학과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조차도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 자체도 생소하고 그리고 또 분야가 워낙에 넓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이 과목이 어렵다. 결국 농품사 1차는 원예학 과락을 넘어가면 합격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다들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지금까지 역대 나온 문제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약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 깔아주는 문제가 한 40% 정도, 그리고 웬만큼 공부하면 중급 문제, 그리고 고급 문제, 요런 정도 출제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과락 넘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푼 문제만 오래 기억에 남다 보니까 더더욱 이 과목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지금 공부 방법이 단편적으로 암기를 하다 보니까 앞에서 분명 암기하고 외우고 넘어간 상황인데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면 얘를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기억이 잘 안 나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과목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원예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많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생물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식물은 보통 외떡잎 식물, 단자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쌍떡잎 식물, 쌍자엽, 요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자엽 식물이냐 쌍자엽 식물이냐 이런 얘기들 가장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요, 실제 우리 본 교과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식물의 생활환, 라이프 사이클을 한 바퀴 싹 돌려보시고 나서 어느 부분에 뭐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는 게 중간중간에 찔러 넣어야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일단 한번 보죠. 그래서 단자엽 식물이냐 쌍자엽 식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서로 일단 종자, 씨가 생긴 모양이 조금은 다릅니다. 보면 요건 뭐죠? 우리 흔히 많이 보는 쌀, 보리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배아, 배유. 그래서 나중에 싹이 되는 부분, 싹이 나와서 잎이 되고 뿌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해주는 배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건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콩 같은 거죠. 그래서 역시 배아, 배유 이렇게 표현하죠. 씨가, 종자가 생긴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겼다 보니까 싹이 나오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싹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배아 부위에서 잎이 하나 올라오고 뿌리는 이렇게
수염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쌍자엽은요, 이렇게 나오죠. 입이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뿌리는 수염 뿌리가 아니라 직근 형태로. 그래서 뿌리의 형태, 입의 형태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장 또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배유 종자냐 아니면 유배유 종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유가 있냐 없냐 물어보고 있죠. 그 이야기는 지금 단자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아에서 떡잎이 한 장 나오고 뿌리가 났습니다. 배유는 어디 갔어요? 배유는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건 그 유배유 종자고요. 쌍자엽 식물은 여기 붙어 있던 배유가 어디로 갔습니까? 떡잎으로 해서 두 장이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이렇게 배유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배유 종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싹이 나오는 것만 다른 게 아니고 또 자라는 형태도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단자엽 식물, 다시 말해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벼라든가 아니면 갈대, 이런 것들은 키는 자라는데 옆으로는 안 자라죠. 안 뚱뚱해집니다. 키만 클 줄 알았지. 근데 쌍자엽 식물들은 어떠죠? 키도 크고 그리고 옆으로도 뚱뚱해지더라. 그러면 뚱뚱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포가 새로이 분열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해봤더니 단면이 서로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 단자엽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갈대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시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이 어떤 구멍이냐? 수분이나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나이테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물이나 양분이 지나가는 통로가 환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다발이라고 표현하죠. 형성층. 그래서 이 형성층이 세포가 새로이 분열되는 분열 조직이다 보니까 옆으로도 자꾸 뚱뚱해지더라, 자라더라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자엽이 됐든 쌍자엽이 됐든 양쪽 다 키가 자라죠. 키가 자란다는 얘기는 맨 끝에 세포가 새로 분열되는, 그래서 위로도 자라고 뿌리 끝에도 그 새로 뿌리가 땅속으로 길어지고, 그런 것들은 맨 끝에 정단, 맨 끝에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이 있더라. 그래서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해서 맨 끝, 다시 말해서 위로 끝, 아래로 끝이 세포가 새롭게 자꾸 분열되면서 키가 자라고 뿌리가 자라는 이러한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단자엽에서는 지금 그 우리 갈대입니다. 갈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이 나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죠. 어디입니까? 마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디에서 잎이 나온다는 얘기는 새로운 뭔가 생긴다 하는 의미는 이 마디에 세포가 새로 분열되는 그러한 조직들을 갖고 있더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디에서 그 분열한다고 해서 절간 분열 조직, 그래서 마디 절자를 써서 마디 사이에서 새롭게 세포가 분열되는 조직이 있다 해서 절간 분열 조직에서 이렇게 단자엽과 쌍자엽은 서로 자라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나면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꽃이 피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꽃의 형태를 보면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를 주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암술이죠? 수술의 약, 화사, 그리고 꽃잎과 꽃받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란 다음에 꽃을 피우는데 문제는 우리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인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쾌락을 이용해 위해서 섹스를 즐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식물의 가장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요, 이세 남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는 이 기준, 자기 몸이 자라는 때하고 꽃이 피는 이 사이, 요 기준을 경계로 해서 식물의 생리는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본인의 식물체 자체의 볼륨을 키우는데 주력이 돼 있다면요, 여기서부터는요 이세 남기는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제 교재들을 보시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질소질 비료, 질소 비료를 많이 시비하지만은 꽃이 핀 화분화 이후에는 질소질 비료를 시비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엽채류, 우리가 열매나 꽃을 보지 않는 채소류들 있죠. 다시 말해서 엽채류 하면 배추라든가 상추, 이런 거, 근채류, 무나 당근 이런 것들은 수확 때까지 질소질 비료를 충분히 준다. 그러면 본인의 볼륨이 많이 커집니다. 그럼 상품 가치가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이 꽃이 핀 이후에도 질소질 비료를 주게 되면 이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기점이 꽃이 피는 기점. 그래서 화합분화를 기점으로 해서 화합분화 이전을 생장이라고 표현하고요. 화합분화 이후를 발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흔히 하는 얘기들 보면 생장, 발육해서 합쳐서 생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이 화합분화를 기준으로 해서 생장과 발육, 이 중간에 모든 생활상이 바뀌는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피면 이때부터 이제 이세를 남길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약, 수술에 있는 약에서 꽃가루가 암술의 주두에 묻는 요것을 수분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꽃가루가 주두에 묻는 걸 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꽃가루에서 관을 하나 빼가지고 시방, 자방에 정액이 내려옵니다. 정액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수정이 되겠죠. 정액이 내려와서 여기서 만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식물체는 동물과는 다르게 자방에서 두 번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복 수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중복 수정.
이 자방에는 난핵이 있고요. 극핵이 있는데 난핵은 N의 형태, 극핵은 EN의 형태. 그리고 꽃가루에서 내려간 정액이 있죠? 요게 각각 N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복수정이라는 얘기는 수분된 그 꽃가루에서 정액이 두 개가 내려가서 하나는 난핵하고 만나고 하나는 극핵하고 만난다고 해서 두 번 본다고 해서 중복수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핵하고 정액하고 만나서 배아가 되고요. EN의 상태. N하고 N하고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극핵 EN하고 정액 N하고 만나서 배유를 만듭니다. 이건 3N의 상태. 근데 EN이니 N이니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 이렇게 세포에 염색체가 있으면 우리가 체세포 분열 할 때는 똑같은 게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생식세포 분열 또는 감수 분열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야 어머니로부터 절반, 아버지로부터 절반 해서 두 개가 다시 만나서 온전한 형태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신이 참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씩 안 쪼개지고 어머니 거 요거 하고 아버지 거 하고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진다면요. 이런 놈 나오겠죠. 이런 놈 나오면 뭐 팔이 4개, 다리가 6개, 코가 2개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세대 더 지나가면요. 더 이상한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쪽의 그 유전자를 절반, 아버지 것 절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식세포에서는 절반으로 쪼개져서 나눠지더라 해서 감수분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렇게 종자가 다시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종자가 이제 다시 맨 앞으로 가서 다시 종자에서 싹이 나오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게 식물체가 살아가는 한 생활한입니다. 여기에서 각 시점에 어떠한 양분이 필요하고 어떠한 뭐 그 호르몬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햇빛은 어떻게 필요하고 온도는 어떻게 필요하더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전체 생활화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중간중간에 찔러 넣어야만 앞에서 분명 외워놓고 뒤에 가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얘 어디서 봤더라? 그리고 뒤에서 또 외우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일단 이 생활화를 그 간략하게 조금 그려 넣어 두십시오.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것만 그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이 전체를 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죠. 맨 처음 원의 뜻과 중요성. 원애 원애라는 그 개념은요. 가둬서 기른다. 가둬서 기른다. 울타리 안에 가둬서 기른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울타리 안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그
울타리를 쳐서 뭘 키우면서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키우는 거 하고요. 그냥 울타리 없이 아무렇게나 놔두는 경우. 다시 말해서 우리 쌀 같은 경우, 벼 같은 경우에는 뭐 울타리 켜서 키우진 않죠. 하지만 뭐 사과밭 이런 과수원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비싸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원해는 농업의 한 분야로서 노지나 시설 내에서 초본성인 채소와 화훼, 목본성인 과수와 관상수목을 생산, 이용하는 산업이다. 또 우리가 채소와 과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나라 구분 방식은 이렇습니다. 채소라고 분류되는 것은 1년생 초본에서 생산되면 채소, 그리고 다년생 목본, 나무에서 생산되면 과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 이제 국가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 토마토는 채소입니까, 과일입니까? 토마토는 우리나라에서는 채소입니다. 왜요? 토마토는 1년생 풀에서 나옵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 같으면은 토마토는 과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별로 분류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1년생 풀에서 나온다, 채소. 그럼 딸기는요? 채소. 사과는 나무에서 나오니까 과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먹거리, 우리들의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볼거리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채소원에는 부식용과 간식용을 재배하는 농업이고, 과수원에는 기호 및 간식용 과실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화훼는 우리의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식물을 생산하고 이용하는 산업이다. 뭐가 안 나왔습니까? 주식의 개념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면 보통 우리가 곡류들을 얘기를 하죠. 쌀. 우리가 주로 먹는 것들. 그래서 주식은 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해 작물의 중요성, 채소의 중요성. 채소는 비타민 A, C와 칼슘, 철, 마그네슘 등 무기염류를 공급해 주어 인체의 건전한 발육에 필수적이다. 요거 가지고 조금 사기를 치고 있어요. 어떤 사기를 많이 치냐면요, 지방 또는 뭐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주로 인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원의 작물은 지방, 뭐 단백질, 탄수화물 등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시험에 보면 이렇게 채소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이런 용어들이 가끔 튀어나오는데 틀린 지문 중 하나입니다. 양념채소는 한국 음식에서 맛을 내는데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채소이다. 채소는 섬유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색깔과 맛, 그리고 향기가 우리들의 식생활을 보다 즐겁게 한다. 그래서 이제 채소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어떤 비만의 방지라든가 아니면 변비의 방지,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스류, 김치류, 전분류 등의 가공산업의 원료를 공급하여 가공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과수, 맛과 향이 독특하여 누구나 즐겨 먹는 식품으로 채소와 마찬가지로 비타민류와 무기질을 공급한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채소와 마찬가지로 비타민하고 무기질입니다. 절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요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과실주, 주스, 잼, 통조림,
등의 가공산업의 원료를 공급하여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외화 획득한다. 특별한 게 없죠. 화해 중요성. 화해와 관상수목은 우리들의 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해준다. 재배 과정에서 개인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며 메마른 현대생활의 정서를 순화시켜 생활을 즐겁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첫 페이지에서 곧잘 출제되는 내용은 딱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기염류의 공급원이고 비타민의 공급원이다. 그리고 변비의 예방을 한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좋다. 이러한 내용들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가장 틀린 지문으로 많이 출제되는 게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지문들이 틀린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예 작물의 특성, 재배 차이점. 원예 작물은 종류가 많고 재배 품종이 다양하여 한 가지 작물에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이 작형별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원예 작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 과일 종류 하면 우리 감귤은 종류가 품종이 몇 가지나 될까요? 감귤 농사 짓는 분들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품종이 굉장히 많은 품종들을 갖고 있거든요. 원예 작물들은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연중 생산. 예전에 지금 농업 기술이 발달하기 전 같으면은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제철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시즌이 아니면 그 과일이나 채소를 절대 먹거나 구경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떠죠? 연중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기술이 과일 같은 경우는 사실 연중 생산은 조금 힘들지만 저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연중 소비가 가능해졌죠. 이렇게 이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연중 생산이 가능한 품종이 다양한 조생종, 만생종, 중생종, 하다못해 극조생종 아주 빠른 것들이죠. 그리고 재배 방식은 노지 재배, 시설 재배, 심어 가꾸는 방법에 따라 토경, 수경 등 다양하다. 그래서 노지 재배, 시설 재배, 노지 재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지 땅에 아무것도 별다른 시설이 안 돼 있는 땅에서 재배하는 경우, 시설이라는 경우는요.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 이런 데서 재배하는 경우죠. 그리고 토경이냐 수경. 토경은 땅에다 하는 경우. 그리고 수경은요.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해서.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이 해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딸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딸기 같은 경우는 이 토경에 비해서 수경이 사실은 상품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딸기도 이 땅 바닥에 예전 같으면 땅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다 작업을 했어야 됐지만 요즘 이제 수경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올려버립니다. 네, 양액으로 하기 때문에 올려서 서서 작업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점점 개발해서 작업의 편리성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연중 계속되는데 장기 저장이 곤란하므로 준연 생산을 하기 위하여 재배 방식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다. 원예 작물의 재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수경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재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병충해 피해가 많고 비교적 방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다시 수경 같은 경우는 병충해 피해를 받으면 한꺼번에 다 갑니다. 왜요? 병충해가 양액이 흐르는 대로 같이 돌아다녀 버리죠. 노지하고는 좀 달라요. 상품성으로 차이점. 채소와 과실은 신선한 상태로 공급에 이용되고 있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부는 가공 상태로 이용하는데 가공의 기본 원칙은 신선도를 최대로 살면서 오랫도록 변질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학후 관리 쪽에서 보면 이 신선 편의 농산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신선 편의 농산물 이게
지금 여기 2번 지문에 나오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원예 생산물은 변질, 부패하기 쉽다. 신선한 원예 생산물은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을 계속함으로써 변질되며 각종 부패균이 번식하기 알맞아 썩기도 쉽다. 그러므로 이들의 저장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여 부패균의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수학 후 관리 쪽에서 자세히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적 차이점. 원예 산업은 일반 농사에 비해 수익이 높은 편이다. 그러죠. 그렇게 수익이 높고 비싸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작물에 비하여 재배가 집약적이다. 특히 온실, 플라스틱 하우스를 이용하는 시설 재배는 상당한 시설 투자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재배를 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원예 작물의 또 경영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예 작물의 전망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